네, 안녕하세요. 이번 미래예보 시간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환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한다든지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댓글로 한번 생각들을 나눠보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먼저 우리나라의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펼쳐지고 있기는 하죠. 장마 너무 길었어요. 54일로 최장 기록이 있었고요. 태풍이 빈도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게 되니까 우리의 식탁 물가도 높아지는 이런 상황. 미국에서도 이상한 일 펼쳐지기도 하죠. 폭염 하루 만에 폭설이 내린다든지, 아니 이놈의 산불은 대규모로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다 온난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상 이변에 의한 연평균 재산 피해액 추이만 보시더라도 자꾸 이런 현상들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낸 세금이 여기에 많이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상 기후 현상들이 왜 펼쳐지는가?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한 효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트럼프 같은 사람. 이코노미스트지 표지를 살펴보면은 이게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난 몇십 년 동안 비교를 해놓은 건데 2000년 지나가면서 빨갛게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 근데 이게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질 수도 있고 추워질 수도 있는 거지 자연적인 거 아니야 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거는 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빠르다는 거죠. 지난 10,000년 동안 4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10,000년 동안 4도. 아니 근데 100년 동안 1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게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배출, 탄소 배출량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 자,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기온을 2도 이상 높이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2018년엔 IPCC에서 1.5도까지로 제한하자라고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지구 온도가 회복 불능 상태, 정말로 재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에 동의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션은 1.5도를 사수하는 것인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얼마나 남아있는 건데 시간이 0.5도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남았죠?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클라이밋 클락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참고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IPCC의 자료를 토대로 이걸 계산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저쪽에 빨간색을 보시게 되면 저게 데드라인이거든요. 탄소 배출을 제로 0으로 만들기까지 그 남은 시간 데드라인이 지금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곳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대로 이제 탄소 배출하다 보면 7년 지나면은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중국이고 그 다음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쭉 아래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은 별로 배출 안 하나 보네 이렇게 안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따지게 되면 한국은 꽤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14억 인구와 우리 5천만 인구는 스케일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고 워낙에 탄소 배출을 꽤 많이 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고 자, 그리고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국 정부의 목표는 뭐냐면은 에너지 3020, 2030년까지 20%가량으로 끌어올리자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근데 이런 와중에 불행 중 진짜 다행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은 마스크 쓰고 다니면 그 코로나 때문에 쓰고 다니는 거지만 작년에는 미세먼지가 정말로 큰 이슈였잖아요. 다행인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이 미세먼지는 줄일 수 있다는 거. 자, 코로나 터지면서 도시가 봉쇄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조업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공기가 확 깨끗해졌잖아요. 인도 뉴델리도 코로나 터지니까 이렇게 공기가 확 깨끗해지더라.
미세먼지, 공기질은 우리가 노력하에 줄이는 것이 가능한데, 자, 불행 중에 불행.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아지는데요. 우리가 배출한 CO2,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거나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100년 동안 누적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뱉어놓은 그 이산화탄소들은 대기 중에 쌓여 있는 상태고 100년 이상 가는데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탄소 배출을 막는다 해도 내보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기는 한다는 겁니다. 그 가속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온도가 높아지는 걸 막을 기술은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 탄소 포집 기술 뭐 그런 것들은 제대로 발전이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온난화라는 것은 악순환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북극 같은 경우에는 온난화 현상이 우리 지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2배 이상 빨리 더워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지구가 더워져서 북극 빙하가 녹는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빙하가 녹게 되면은 태양광이 이제 덜 반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표면에 흡수가 되게 되면은 지구 온도가 더워지는 게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쪽에 이제 얼어있던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 것들, 그게 녹아가지고 그게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탄소가 배출돼서 1조 8천억 톤의 탄소가 배출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탄소가 더 배출되는 거니까 더 더워진다는 거잖아요. 더워진 지구로 인해서 밀림과 수풀이 감소되고 풀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탄소 흡수 효과가 저하되는 거니까 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온이 상승해서 계속 빙하는 더 녹고 뭐 이런 현상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이 정말로 과학자들의 주장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걱정되시나요?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식량 생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인구 78억 정도 되는데 2050년 넘어가게 되면은 전 세계 인구가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00억의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건데 지금 기후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 자체도 재배하는 지역들이 자꾸 올라가고 있죠. 자,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농산물의 주산지가 남부 지역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 기후가 되면서 동남아 지역에서 기르는 그런 작물들을 생산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먹어왔던 사과, 복숭아, 포도 같은 것들은 이제 감소가 되는 거고요. 감귤, 단감 등은 늘어나고 자, 21세기 말에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일부에서만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이 질문을 해볼게요. 아니, 그럼 추운 지역이 따뜻해지면은 농사 짓기 더 좋은 거 아니야? 위쪽에서 농사 지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을 참고한 결과를 그 내용을 보여드리자면은 현재 곡물이 아주 많이 생산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곡물이 생산될 수 있는 최적의 온도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최적의 온도 상태.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온도가 더 높아지면은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KBS에서 강연 자료인데요. 조천호 그 박사님이 하신 강연의 일부예요. 2050년 곡물 생산량 변화의 전망을 보면은 위쪽에서는 증가하지만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50년 곡물 생산량은 옥수수라든지 밀, 쌀, 감자 같은 것들이 꽤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녹기 시작한 동토, 러시아나 캐나다 그런 동토에서 농사 지으면 되잖아. 거기에서 생산성 높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50 거주불능 지구 책에 따르면 비옥도가 그 지역은 최적의 상태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 짓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자,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얼마인가? 참고로 식량 자급률은 뭐냐면 그 나라에서 생산된 농산품이 그 나라 사람들을 몇 % 먹여 살릴 수 있냐? 거기에 대한 조사 자료예요. 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식량만 보세요. 식량만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 자급률이 45% 정도입니다. 절반 정도밖에 충당을 못한다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서 오는 거? 수입을 해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오고 있고
밀 같은 경우에는 자급률이 0.9%니까요. 거의 100%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세계의 곡물 생산량이 자꾸 기온 변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비용 자체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수입해 오는 비용 자체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협상을 할 때 너네들 우리 조건 들어줘야 될 걸? 안 그러면 너네들한테 농산물 수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협상 카드로 곡물이 쓰일 수가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곡물 얘기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또 이거죠. 소사육. 왜냐면은 지금 지구 농토의 절반가량은 동물 사료를 기르는 데 사용되고 있고 그 중에서 상당수는 그 덩치 큰 소를 먹이는 데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러니까 지금 곡물의 그 소비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의심되고 있는 게 이거라고 하죠. 왜 산불이 나고 있는데 가만 놔두냐? 축산업을 위해서 일부러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수풀이 무성하면은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축산업을 할 때 소들을 풀어놓을 수도 없는 거다 보니까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아마존 산림이 파괴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탄소 흡수 효과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 온난화는 더욱더 가속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을 때 농산물의 가격이 자꾸 높아진다. 이건 분명히 위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심각하게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은 전쟁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어요. 또 이것도 KBS 조천호 박사님의 강연 내용인데요. 자, 1인당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위쪽이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시게 되면은 피해를 본 지역은 오히려 또 아래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 발생시키면서 경제 성장 이루고 환경은 다 망쳐놨는데 피해는 저개발 국가들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주장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래가지고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그런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출을 좀 덜 하게 된다면은 가난한 지역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량을 조달받지 못하게 되니까 국민의 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후변동과 이 안보, 내전과는 상관관계가 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이제 시리아에 농산물 수출을 덜 해주니까 시리아의 내전이 늘어났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식량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기원을 봅니다. 자,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 이제 얼음이 녹다 보니까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요. 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곳은 어디냐? 인구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에 중국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국이 제일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고요. 인구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18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국가의 몇 퍼센트가 피해를 받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1위는 네덜란드고요. 워낙에 그 해수면보다 낮게 국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베트남, 태국, 일본 뭐 이런 식으로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는 해요. IPCC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2100년이면 해수면이 1.1도가 상승했을 때 그러면 부산의 해운대도 잠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정말로 별의별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또 제일 걱정되는 나라 중에 하나는 또 몰디브죠. 자, 몰디브 우리 휴양지로 이제 코로나 이전에 많이 갔었는데 여기는 이제 해수면이 1도 상승하면은 나라 자체가 거의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섬 자체가. 자, 물론 다른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거. 그리고 사실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조치를 제대로 취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2050년 기후 난민이 2억 명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난민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후변화로 싸울 수밖에 없는 빈민층이 10억 명에 이를 수도 있다. 이 난민들이 세계 곳곳에 이제 침투를 해 가면서 어떤 문제를 안 일으키면 좋겠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탄소 배출을 일단 막자는 거죠. 제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최근에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최초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언급을 최초로 하셨어요. 유럽에서는 이미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하겠다 했는데 한국에서는 최초로 발언이 나온 거고요. 야,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탄소 배출 제로가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산화탄소는 누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속 속도를 줄일 수는 있으나 멈추거나 되돌릴 방법은 없는 상태라는 점이 좀 절망적입니다. 자,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그린 뉴딜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효율 확충하자, 그 조금 좋게 만들자. 자, 근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하기 쉽지 않은 것이 한국은 산이 많아가지고 이제 태양광 패널 많이 깔기도 그렇고요. 풍력으로 발전을 하자니 바람의 질이 좋지 않다는 거. 한쪽으로 꾸준히 빠르게 불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 자,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원도 많죠. 전기 자동차라든지 수소 전기 트럭 같은 것들 뭐 앞으로는 확충이 되기는 할 텐데 중국에서 또 재미난 발표했어요. 야, 중국도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야, 중국이 또 이런 발표를 하니까 와, 이거 세계의 자동차 시장 더 이쪽 친환경 쪽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시 RE100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2014년에 시작된 캠페인이고요. 영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캠페인의 내용은 뭐냐면은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라는 캠페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를 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거의 260여 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다라고 해요. 애플, 구글, 아니면 뭐 BMW 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 있는 상태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SK그룹에서 이 알리백 참여하겠다라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거 말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봤을 때 참 쉽지 않죠. 제가 우리는 탄소 배출 줄여야 됩니다. 이거 지구의 미래가 위험하니까 우리 반드시 줄여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이 현대인의 생활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그리고 자면서도 사실 탄소 계속 배출하는 생활이잖아요. 잘 때 들어가는 보일러 온도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사실 제품이고 뭐 탄소를 쓰고 그러는 것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 인간이 숨이 붙어 있는 한 탄소 배출을 안 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줄이겠다 하면 일단 옷도 사지 말아야 되죠. 산 옷들 그냥 찢어지면 그거 다시 꼬매서 입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다 탄소 배출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동할 때도 걷거나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자전거도 이제 많이 만들면 안 되죠. 만들면 만들수록 탄소 배출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가마를 타거나 걸어 다니라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탄소 배출이 많다고 하니까 해외여행도 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인생의 즐거움 자체가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인생의 즐거움을 뺏어갈 수 있는 주장이 뭐가 있냐면은 육식하면 안 된다. 이 탄소 배출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나 소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의 카우스피라시라는 다큐멘터리도 있죠. 그러니까 이 소사육이 워낙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이 전체 교통수단 총합보다 많다는 거고 햄버거 하나 먹으면 2달치 샤워량의 물을 쓰는 거고 별의별 이산화탄소라든지 온난화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산업이라는 거죠. 이거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 소비도 많이 하고 땅 소비도 많이 하고 아마존 산림 파괴가 또 축산업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소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돼지고기, 닭고기도 확실히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남기면 안 되고 웬만하면은 그냥 생으로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탄소 배출을 극히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어렵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들어보자면은 자, 결국 우리들은 파티를 지금 즐기고 있는 거죠. 광복 후에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소비 생활을 하면서 편리하고 재미있고 신나는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파티를 과연 우리가 멈출 수 있냐?
이 즐겁고 편리한 생활을 멈추고 옛날 진짜 선사시대처럼 그런 식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지속 가능성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할 것인가? 이 점은 사실 미지수라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시나요? 인간이 과연 이런 것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탄소는 배출이 된 게 계속 남아있고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더 쌓여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미래에 안 좋아질 거라면은 정말 재난 상황이 펼쳐지는 게 당연한 우리가 밟아야 되는 미래라면은 지금 굳이 즐거울 때 파티를 멈춰야 될까?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놓는 게 낫지 않을까? 후대가 어떻게 되건 말던지 간에. 자, 그리고 제가 놀랐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전에 작년에 2020 다보스 포럼에 이 트럼프와 그레타 툰베리의 의견이 상충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댓글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툰베리 욕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툰베리 빡대가리. 툰베리 역시 돈 많은 관종 내로남불. 얘는 뭐 호화 요트 타고 뭐 기차 타고 다닐 때도 호화 칸을 뭐 1등석 칸을 타고 뭐 이런다 보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얘 내로남불이라고. 툰베리야 입 다물어라. 트럼프 대통령 화이팅. 트럼프 대통령은 온난화 효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자, 꼬맹아, 이산화탄소와 기후변화는 아무 연관 없단다. 이건 글로벌 좌파 세력들의 국가, 기업, 사회, 개인 통제 수단이다. 지구는 주기적으로 기후변화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뛰어놀고 지구가 공부하기 바란다. 말로는 누구나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소녀는 실천은 별로 없고 말만 하는 것 같은데요. 툰베르는 중국한테 돈 받아 처먹나? 왜 중국한테는 아무 말 못하나? 툰베르 욕하는 댓글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자,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나 좀 지구를 위해서 이제 채식을 하려고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식주의? 지구 구하는 거 좋지. 근데 너 여기 올 때도 버스 탔잖아. 버스 타는 거는 그거 이산화탄소 배출하네? 너 내로남불이야?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좀 보호해보겠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막 비난하는 거야. 야, 너 그 벨트 그거 가죽 아니야? 구두 너 신발 뭘로 만든 거야?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내로남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기후위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 주변 사람 중엔 없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이 내심 속으로 생각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 채널 하는 사람이 당연히 환경 보호해야지, 기후위기 막아야지라는 뉘앙스로 말하면 좋겠지만 저도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들 많이 써보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야, 이게 쉽지 않다. 말로는 뭐를 못하냐. 하지만 행동하기란 정말 어렵구나를 많이 느끼거든요. 자, 정말 2050년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한 30년 남은 거잖아요. 기후위기라는 것이 현실화가 돼서 기후재난 상황이 되고 정말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런 불편함은 세 발의 피 정도가 되는 이런 안 좋은 현상을 겪게 될까요? 아니면 과학이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다든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온난화 효과 기후위기를 믿는 사람이기는 해요. 참고로 믿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또 이런 자료들 저는 계속 수집을 하고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에 대해서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기를 희망하며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